9살 소녀가 새엄맥에 구타당하는 자신을 울며 도우려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갑자기 들어옵니다. 다음에 일어난 일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시청 장소를 알려주세요. 마커스 존스는 차가운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40세의 그는 도시 중심부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 중 하나인 시티타워의 꼭대기층을 소유하고 일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금색 펜과 두꺼운 종이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기계처럼 모든 페이지에 서명했습니다. 밝은 불빛이 그의 손목에 찬 값비싼 시계를 비췄습니다. 완벽한 정장은 그의 어깨를 덮었고 반짝이는 검은 구두는 책상 아래에서 반짝였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돈, 성공, 권력을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나 꿈꾸는 바로 그것들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마커스는 한때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의 첫 번째 아내 사라는 그의 삶의 빛이었습니다. 딸 메리는 부드러운 검은 머리카락을 바람에 흩날리며 마당을 뛰어다녔습니다. 그리고 겨우 8개월 된 남자아이 제임스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 사라가 돌아가셨을 때 태어났습니다. 의사는 제임스가 태어난 후 마리아가 심하게 아팠고 그들이 그녀를 살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마커스는 온 세상이 사라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8개월이 지났지만 마커스는 메리와 한 번도 놀아주지 않았습니다. 아기 제임스를 품에 안아본 적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출장과 서류에 파묻혀 슬픔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때 베로니카가 천사처럼 나타났습니다. 사라의 절친한 친구였던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집 안으로 들어와 부서진 모든 것을 돌보았습니다. 데마케오스, 그녀는 그에게 필요한 완벽한 여자였습니다. 사라가 가벼웠다면 베로니카는 그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녀는 두 아이를 마치 친자식처럼 품에 안고 사랑하는 어머니처럼 보살폈습니다. 이를 본 마커스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적어도 아이들은 집에 여자가 있잖아. 슬픈 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것보다는 낫잖아. 그는 자신이 남긴 짐을 그녀가 짊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항상 감사했습니다. 오늘 한 달간의 출장을 마치고 마커스는 마지막 서류철을 닫았다. 일어서서 벽에 걸린 키 큰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지쳐 보였다. 눈은 슬픔으로 가득했다. 문득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일찍 집에 가고 싶었다. 작은 놀라움을 선사하고 싶었다. 어쩌면 메리가 그의 품으로 달려올지도 모른다. 어쩌면 제임스가 그를 꼭 껴안았을 때 미소를 지을지도 모른다. 그 생각에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따뜻해졌다. 마커스는 코트를 챙겨 들고 도우미가 다시 질문하기도 전에 재빨리 밖으로 나갔다. 그의 멋진 차는 교회에 있는 그의 큰 집으로 이어지는 길을 질주했다. 그 집은 한때 웃음과 따스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제 마커스는 거의 머물지 않고 출장 중에만 잠시 들르는 곳이 되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가족을 보고 싶었다. 커다란 철문이 열리고 마커스는 웅장한 홀에 들어섰다. 모든 것이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아름다운 천장 조명에서 나오는 황금빛이 대리석 바닥에 쏟아졌다. 그는 가방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코트를 벗었다. 그때 집 안쪽 어딘가에서 아이의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제임스였다. 그 소리는 칼날처럼 침묵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마커스는 얼어붙었다. 가느다란 울음소리 사이로 또 다른 작고 부서진 목소리가 들려왔다. 제발 저와 제 동생을 더 이상 아프게 하지 마세요. 마커스의 몸이 뻣뻣해졌다. 딸 메리의 목소리였다. 숨이 막히고 애원하는 목소리였다. 온몸이 긴장했다. 심장이 멈춘 듯했다. 그는 복도를 따라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다. 거실로 이어지는 문 뒤 시야에서 벗어난 곳에서 멈춰 섰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쉬기가 힘들었다. 검은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분홍색 드레스는 더럽고 찢어져 있었다. 6살 메리는 바닥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작은 팔은 제임스를 꽉 껴안고 있었다. 아기의 얼굴은 울음으로 붉어져 있었다. 그의 작은 손이 뻗어 여동생을 꼭 붙잡았다. 메리는 고개를 숙이고 두려움에 어깨를 떨었다.
그들 맞은편에 베로니카가 서 있었다. 그녀는 몸에 꼭 맞는 빨간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검은 머리는 완벽하게 스타일링되어 있었다. 얼굴은 화장으로 뒤덮여 있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마커스에게 보여준 다정함에는 전혀 미치지 못했다. 날카로웠고 한마디 한마디가 깨진 유리처럼 날카로웠다. 닥쳐. 몇 번이나 말했니? 귀찮게 하지 마. 안 들으면 너희 둘 다 길거리에 내던져 버릴 거야. 마커스는 베로니카와 아이들 사이에 섰다. 멈춰.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강했다. 그는 제임스를 붙잡으려 손을 뻗었다. 아들을 오랫동안 안고 있지 못해서 움직임이 어색했다. 내가 안아줄게. 메리 아빠에게 와. 어린 소녀는 얼어붙었다. 손가락이 드레스 자락을 꽉 잡았다. 마커스는 망설이다가 손을 허공에 얹었다가 뒤로 물러섰다. 그는 벽처럼 그들 앞에 서서 그들을 보호했다. 베로니카의 눈의 바늘처럼 날카로운 분노가 스쳐 지나갔다. 순식간에 분노는 부드러운 미소 뒤로 사라졌다. 오, 돌아왔구나. 그녀가 다정하게 말했다. 아이들에게 규칙을 가르쳐주고 있었을 뿐이야. 너무 거칠게 굴고 있어. 그녀는 더 가까이 다가가며 말했다. 마커스의 재킷에 가볍게 손을 얹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부드러워졌다. 집에 와서 피곤하겠지. 어린애 울음소리에 너무 화를 내지 마. 의사가 말했다. 아이들에게는 규칙이 필요하잖아. 한 달 내내 아이들과 함께 지냈어. 누구보다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잘 알아. 마커스는 제임스를 꽉 껴안았다. 목이 타는 듯 했다. 그는 메리를 바라보며 그녀의 눈에서 두려움을 보았다. 그리고 베로니카의 달콤한 미소를 다시 바라보았다. 그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입술을 깨물었다. 마치 그를 불쌍히 여기는 듯. 아니면 너무 오래 떨어져 있어서 미안해서 모든 게 더 나빠 보이는 건지도 몰라. 자책하지 마. 아이들은 주변 어른들을 따라하잖아. 속삭임처럼 부드럽게, 하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운 말이 튀어나왔다. 마커스는 아이들을 내려다보았다. 메리의 드레스는 더러울 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찢어져 있었다. 제임스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야위어 있었다. 두 아이 모두 떨고 있었다. 추위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다. 8개월 만에 처음으로 마커스는 아이들을 진정으로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그의 마음을 산산이 조각냈다. 하지만 그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데보라 부인이 문간에 나타났다. 오랫동안 가족을 위해 일해온 친절한 노부인이었다. 메리가 갓난아기 때부터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사라가 살아있을 때는 집안일을 도왔다. 그런데 이제 그녀의 얼굴은 걱정스럽고 슬퍼 보였다. 존슨 씨, 일찍 오실 줄은 몰랐어요. 데보라 부인이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일찍 오시는 줄은 몰랐어요. 마커스는 데보라 부인의 눈이 아이들을 훑어보다가 베로니카를 그리고 다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알아챘다.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너무 무서워서 말을 잇지 못하는 것 같았다. 데보라 부인은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베로니카가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데보라 땡슨도요? 아빠가 자주 집에 없으시면 아이들을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잘 아실 거예요. 데보라 부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커스는 그녀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을 수 있었다. 두려움이 느껴졌다. 마커스는 메리 옆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비싼 정장이 바닥에 닿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메리의 연인, 내 드레스는 왜 찢어졌어? 메리는 크고 겁먹은 눈으로 아버지를 올려다보았다. 말을 하려고 입을 벌렸지만 곧 베로니카를 바라보았다. 어린 소녀는 너무 무서워서 말을 할 수 없는 듯 다시 입을 다물었다. 아, 저 낡은 옷. 베로니카가 가볍게 웃었다. 아이들이 너무 거칠게 놀잖아? 뒷마당에서 나무를 오르고 있었어. 조심하라고 했지만 애들이 어떤지 알잖아. 마커스는 찢어진 천을 만졌다. 나무를 오르다가 찢어진 게 아니었다. 누군가 잡아당겨 세게 잡아당긴 것 같았다. 아주 세게. 정말이야, 메리? 마커스가 부드럽게 물었다. 나무를 오르고 있었어? 메리의 아래십술이 떨리기 시작했다. 눈물이 고였다. 메리는 다시 베로니카를 바라보고 다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메리는 말을 끝맺을 수 없었다. 너무 무서웠다.
아기 제임스는 메리의 품에 안겨 여전히 울고 있었다. 마커스는 그를 붙잡으려고 손을 뻗었고 그때 뭔가가 그의 피를 얼어붙게 하는 것을 느꼈다. 제임스의 작은 팔에 작고 붉은 자국들이 있었다. 마치 손가락 자국 같았다. 누군가 그를 너무 세게 잡은 것 같았다. 베로니카, 마케오스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낮고 진지해졌다. 제임스에게 있는 이 자국들은 뭐지? 베로니카의 미소가 잠깐 번뜩였다. 그리고 다시 예전처럼 환하게 돌아왔다. 그게 다야? 요즘 너무 까다로워. 안아 올릴 때 떨어지지 않게 꽉 잡아야 할 때도 있어. 아기들은 워낙 많이 움직이잖아.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아기가 저렇게 작은 자국이 생기는 건 정상이라고 하더라. 하지만 마커스는 손가락 자국이 어떤 건지 알고 있었고, 이건 아기를 안전하게 안아서 생긴 게 아니야. 데보라 부인은 가볍게 목을 가다듬었다. 존슨 씨, 커피 좀 드시겠어요? 여행으로 피곤하시겠어요? 마커스는 데보라 부인을 바라보았다. 목소리에는 마치 자기와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다. 네, 마커스가 천천히 말했다. 좋은 생각이네. 베로니카, 메리에게 깨끗한 옷을 좀 가져다 주고 제임스에게 우유도 좀 먹여줄래? 물론이지 자기야, 베로니카가 말했다. 하지만 마커스는 데보라 부인의 미소가 가짜처럼 보인다는 것을 알아챘다. 얘들아, 어서 씻겨주자. 아니, 마커스가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돌볼게. 넌 충분히 했잖아. 마커스는 진심보다 더 강하게 말했다. 베로니카는 잠시 분노에 찬 눈빛을 번뜩이다가 다시 달콤한 미소를 지었다. 네가 생각하는 대로 해, 얘야. 뭐 필요하면 부엌에 있을게. 베로니카가 대리석 바닥에 하이힐을 찰칵거리며 걸어가자 마커스는 처음으로 그녀를 또렷하게 보는 것 같았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자 그녀의 표정이 바뀌었다. 다정했던 표정은 사라지고 차갑고 못된 무언가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데보라 부인은 베로니카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속삭였다. 존슨 씨,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마커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제임스를 부드럽게 안아 올리며 아기가 얼마나 가벼운지 느꼈다. 8개월 된 아기치고는 너무 가벼웠다. 메리는 제임스의 다리를 붙잡고 놓아주고 싶지 않았다. 괜찮아 얘야, 마커스가 메리에게 말했다. 아빠가 여기 계셔. 더 이상 아무도 널 해치지 못할 거야. 말해봐. 마커스가 말했다. 이미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베로니카는 아이들을 몇 시간씩, 때로는 하루 종일 방에 가둬놓는다. 작은 식사 한 끼를 주고 전화까지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르치기도 한다. 지난주에 어린 메리가 주스를 쏟았을 때 베로니카는 아주 작은 걸레 하나로 부엌 바닥을 다 닦게 했다. 3시간이 걸렸고 결국 무릎에서 피가 났다. 마커스는 속이 메스꺼웠다. 데보라 부인이 말을 이었다. 그리고 아기 제임스는 거의 밥도 안 먹여. 너무 많이 울어서 조용히 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하더라. 가끔 몇 시간씩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도 제가 제임스에게 가는 걸 허락하지 않으시더라. 왜 경찰이나 저에게 전화하지 않으셨어요? 한번 전화해보려고 했는데. 데보라 부인이 슬프게 말했지만 베로니카가 저를 붙잡았다. 제 휴대폰을 빼앗으며 말했다. 다시 전화하면 제가 집에서 돈을 훔쳤다고 할 거예요. 베로니카는 부잣집 마누라보다 늙은 가정부를 믿을 사람은 없겠죠 라고 말했다. 마커스는 베로니카가 얼마나 영리했는지 깨달았다. 베로니카는 아이들, 데보라 부인, 심지어 마커스 자신까지 모두를 고립시켰어요. 모두가 너무 무서워서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 만들었죠. 더 있어요. 존슨 씨, 데보라 부인이 주머니에 손을 넣으며 말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냈다. 나는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너무 무서워서 일자리를 잃는 한이 있더라도 뭔가 해야 했다. 그녀는 마커스에게 휴대폰에 있는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바닥을 닦느라 멍든 메리의 무릎 사진, 팔에 붉은 자국이 있는 야위어 보이는 제임스의 사진, 밖에서 문이 잠긴 아이들 방 사진. 마커스는 사진을 하나하나 보며 손이 떨렸다.
이것이 바로 그의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여주는 진짜 증거였다. 데보라 부인, 마케오스가 감정이 북받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사진들을 찍다니 정말 용감하셨어요. 제 아이들의 목숨을 구했을지도 몰라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존슨 씨? 마커스는 잠시 침묵하며 생각했다. 그러고는 말했다. 제 친구 리처드 토마스에게 전화해야겠어요. 그는 훌륭한 변호사예요. 베로니카가 다시는 메리와 제임스를 해치지 못하게 해야죠. 하지만 존슨 씨, 그녀는 방역할 거예요. 당신이 나쁜 부모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고 할 거예요. 그녀는 거짓말을 아주 잘해요. 마커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하지만 저는 그녀에게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진실이죠. 그리고 이 아이들을 아끼는 사람들. 마커스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데보라 부인을 바라보았다. 당신처럼 두려웠을 때에도 증거를 수집할 만큼 용감한 사람들. 바로 그때 부엌에서 베로니카의 목소리가 들렸다. 마케오스, 자기야, 차 끓였어. 와서 좀 쉬는 게 어때? 마커스와 데보라 부인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베로니카는 여전히 달콤한 목소리와 가짜 미소로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마커스는 더 이상 통제당하는 게 싫었다. 데보라 부인, 오늘 밤 아이들을 방으로 데려가 주세요.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내일 아침 리처드에게 전화해서 메리와 제임스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한 싸움을 시작할 거예요. 데보라 부인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드릴게요, 존슨 씨. 약속해요. 마커스는 심호흡을 했다. 그는 더 이상 아이를 묻어주는 부재중인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는 더 이상 아름다운 거짓말에 속는 사람이 아니었다. 마침내 깨어난 아버지였고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들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마커스는 선택을 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마커스는 일찍 눈을 떴다. 그는 밤새도록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하며 데보라 부인이 한 말을 모두 떠올렸다. 부인의 휴대폰 속 사진들이 그의 머릿속에 끊임없이 스쳐 지나갔다.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겁에 질려 상처받은 모습이었다. 메리와 제임스가 데보라 부인과 함께 안전하게 지내는지 확인한 후 마커스는 서재로 가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손이 떨리며 전화를 걸었다. 리처드 토마스 법률 사무소에서 친절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마커스 존슨입니다. 리처드와 긴급히 통화해야 합니다. 제 아이들 문제입니다. 잠깐만요, 존슨 씨.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몇 초 후 리처드의 익숙한 목소리가 수화기로 흘러나왔다. 마커스, 오랜만이에요, 친구. 무슨 일이야? 마커스는 심호흡을 했다. 리처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제 아내, 제 두 번째 아내 베로니카가 제 아이들을 괴롭혔어요. 수화기 너머에는 침묵이 흘렀다. 마커스, 리처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말 심각한 혐의입니다. 모든 걸 다 말해주세요. 다음 30분 동안 마커스는 모든 것을 설명했다. 제임스의 손가락 자국, 메리의 찢어진 드레스와 두려움, 굶주림, 잠긴 방, 데보라 부인의 사진. 증거가 있어, 리처드. 마커스가 말했다. 진짜 증거. 하지만 다음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아이들을 완전히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는 거야. 리처드가 말했다. 오늘 제 사무실로 데려와 줄 수 있어? 이 증거를 보고 싶고 모든 것을 제대로 기록해야 해. 물론이지. 베로니카는 어때? 아직 아무 말도 하지 마.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해야 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고 나면 그녀는 강하게 방역할 거야. 이런 여자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아. 마커스는 속이 꽉 조이는 것을 느꼈다. 무슨 말이야? 그녀는 네 아내로서 편안한 삶을 살아왔어. 그녀는 내 돈, 내 집, 내 지위에 접근할 수 있어. 그녀는 싸우지 않고 그걸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아마 그녀는 자기 변호사를 고용해서 네가 나쁜 부모처럼 보이게 만들려고 할 거야. 하지만 증거가 있으니 다행이야. 하지만 마커스, 넌 각오해야 해. 이건 길고 힘든 싸움이 될 거야. 그녀는 거짓말을 할 거야. 조종하려 들 거야. 모두가 네가 문제라고 믿게 만들려고 할 거야. 그녀는 자신이 아니라고. 마커스는 눈을 감았다.
그는 메리의 겁먹은 얼굴과 제임스의 마른 몸을 떠올렸다. 아무리 힘들어도 상관없어. 마커스가 단호하게 말했다. 아이들을 위해 싸울 거야. 좋아. 리처드가 말했다.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이 바로 그거였어. 오늘 오후 2시에 아이들과 데보라 부인을 내 사무실로 데려와. 사건을 정리하기 시작하자. 마커스는 전화를 끊고 안도감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다. 마침내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생겼다는 안도감. 베로니카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할지 두려웠다. 그는 메리와 제임스를 확인하기 위해 위층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데보라 부인의 방 침대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메리는 제임스를 품에 안고 어머니 사라가 불러주던 자장가를 부드럽게 불러주었다. 우리 아기들은 잘 지내니? 마커스가 부드럽게 물었다. 아빠, 괜찮아요. 메리가 말했다. 하지만 메리의 목소리는 여전히 작고 겁에 질려 있었다. 아주 중요한 걸 알려드리고 싶어. 마커스가 그들 옆에 앉으며 말했다. 이제 너랑 제임스는 안전할 거야. 약속할게. 다시는 누구도 널 해치게 두지 않을 거야. 베로니카는 어때? 메리가 속삭였다. 마커스는 망설였다. 베로니카를 더 겁주고 싶지 않았지만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다. 베로니카는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살지 않을 거야. 마커스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아빠에 대해 사실이 아닌 말을 할지도 몰라. 누가 너한테 질문하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말해. 알았지? 진실을 말해. 메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에는 여전히 걱정이 가득했다. 나쁜 일들에 대해 낯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하는 거야? 마커스는 마음이 아팠다. 그의 어린 딸은 겨우 6살이었고 벌써 학대에 대해 증언해야 한다는 생각에 걱정하고 있었다. 그럴지도 몰라. 마커스는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네가 그렇게 한다면 아빠가 내 곁에 있을 거고 데보라 부인도 함께 있을 거야. 넌 혼자가 아니야. 오후 1시 30분 마커스, 메리, 제임스, 데보라 부인은 채 올랐다. 리처드의 사무실로 가기 위해 차를 몰았다. 그들이 진입로를 빠져나오자 마커스는 베로니카가 앞 유리창으로 지켜보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다정하기보다는 화난 기색이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리처드 토마스는 대학 시절부터 마커스의 친구였다. 그는 키 크고 친절한 눈매에 차분한 목소리를 가진 사람으로 싸움에서 내 편이 되어주고 싶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그의 법률사무소는 시내의 높은 건물에 있었다. 대기실에는 푹신한 의자와 아이들이 읽을 책들이 놓여 있었다. 메리는 제임스를 꼭 껴안고 아버지 곁에 앉아 있었어. 존슨 씨. 리처드가 마커스의 손을 굳게 흔들며 말했다. 그리고 네가 메리와 어린 제임스구나. 메리는 아버지 다리 뒤에 숨었지만 리처드를 보기 위해 밖으로 살짝 내다보았다. 괜찮아, 얘야. 마커스가 말했다. 리처드 씨가 우리를 도와주러 오셨어. 데보라 부인? 리처드가 나이 든 여자에게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존슨 씨가 네가 정말 용감했다고 하더라. 아이들을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데보라 부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좀 더 일찍 더 잘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줬잖아요. 리처드가 그녀를 안심시켰다. 자, 이제 이 증거를 보세요. 데보라 부인은 리처드에게 휴대폰에 있는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마다 리처드의 표정은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이건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데보라 부인, 법정에서 목격하신 것에 대해 증언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녀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은 충분히 고통받았습니다. 리처드는 마커스에게 돌아섰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알려드려야겠어요. 내일 긴급 양육권 신청을 하면 베로니카에게 법적 서류가 전달될 거예요. 당신이 아이들을 영원히 그녀에게서 떼어놓으려 한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변호사를 선임할 거예요. 아마 미셸 윌리엄스일 거예요. 이런 사건에 관해서는 이 도시에서 가장 뛰어난 변호사죠. 미셸은 법정에서 나쁜 사람을 좋게 보이게 하는데 아주 능숙해요.
마커스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 수도 있어요. 똑똑하고 준비만 잘하면 안 될 거예요. 리처드가 말했다. 하지만 마커스, 베로니카는 더럽게 싸울 거예요. 당신을 나쁜 아버지처럼 보이게 만들려고 할 거예요. 당신이 집에 온 적이 없고 아이들을 돌보지 않았고 아이들을 돌보는 건 베로니카였다고 주장할 거예요.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알지만 법정에서 증명해야 해요. 데보라 부인의 증언과 사진이 중요한 부분이 될 거예요. 리처드는 메리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었다. 메리,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아빠가 집에 없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판사님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 메리는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다시 리처드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판사님께서 내 말을 믿으실까? 진실을 말하면 네이덧 판사들은 아이들이 진실을 말할 때를 아주 잘 알아차린다. 메리는 한동안 침묵했다. 그러고는 말했다. 제임스를 베로니카는 데보라 부인을 보자 눈을 위험하게 가늘게 떴다. 이게 내 잘못이야, 그렇지? 베로니카는 데보라 부인을 가리켰다. 내가 마커스의 머릿속을 내 대한 거짓말로 가득 채워놨잖아. 난 진실만 말했을 뿐이야. 데보라 부인이 조용히 말했다. 진실을. 베로니카는 웃었지만 행복한 웃음은 아니었다. 심술궂고 차가웠다. 진실은 네가 날 질투하는 냉소적인 할머니라는 거야. 사실은 마커스가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러 온 적이 없다는 거야. 사진이 있어. 데보라 부인이 짧게 말했다. 베로니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무슨 사진이지? 데보라 부인은 휴대폰을 꺼냈다. 멍 사진, 잠긴 문 사진, 네가 아기들에게 한 모든 짓 사진. 잠시 베로니카는 완전히 침묵했다. 그러다 다시 웃기 시작했다. 무섭고 환한 웃음이었다. 네가 그렇게 똑똑하다고 생각하니?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네가 뭘 시작했는지는 전혀 모르지. 난 싸우지도 않고 쓰러지지 않을 거야. 그녀는 지갑을 움켜쥐고 문으로 향했다. 지금 당장 미셸 윌리엄스에게 전화해야겠어. 그녀는 이 도시 최고의 변호사이고 법정에서 너희 모두를 망가뜨릴 거야. 너 베로니카는 떠나기 전에 마커스를 돌아보았다. 너는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아나 미셸이 판세계 네가 어떤 아버지인지 보여줄 때까지 기다려던 모두가 네가 어떻게 아이들을 버리고 항상 일하게 하는지 알아낼 때까지 기다려내. 자식보다 돈을 택했다는 걸 들을 때까지 기다려 무니 그녀 뒤에서 쾅 닫히고 집안이 기괴하게 조용해졌다. 메리는 조용히 울고 있었다. 아빠. 그녀가 우리를 데려갈 거야? 마커스는 무릎을 꿇고 두 아이를 꼭 껴안았다. 안 돼. 자기야, 그녀는 널 어디에도 데려가지 않을 거야. 우리는 함께 이 싸움을 하고 이길 거야. 하지만 속으로 마커스는 두려워했다. 베로니카가 한 가지는 옳았다. 그는 결석했다. 그는 자식보다 이를 택했다. 판사가 그를 나쁜 부모라고 생각한다면 어쩌지? 다음 날 아침, 리처드는 마커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대로 미셸 윌리엄스를 고용한 겁니다. 리처드는 미셸이 방금 당신이 부적격한 아버지이고 베로니카가 아이들의 양육권을 전부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커스는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미셸이 당신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뒤집으려 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아이들을 버렸고 집에 온 적이 없으며 그녀만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또한 데보라 부인이 베로니카를 질투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증거가 있고 그 증거를 제시할 겁니다. 하지만 마커스, 미셸은 정말 능숙합니다. 베로니카를 피해자처럼 보이게 만들 겁니다. 베로니카는 마치 친아버지가 없는 동안 어려운 아이들을 훈육하려는 다정한 계모처럼 보이게 만들 겁니다. 마커스는 무거운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실을 고수해야 합니다. 데보라 부인의 증언과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메리가 있다는 거야. 메리.
메리가 증언할 의향이 있다면 그녀의 말은 판사에게 큰 영향을 미칠 거야. 아이들은 보통 학대에 대해 거짓말을 하지 않잖아. 하지만 마커스, 경고해야겠어. 미셸은 메리를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할 거야. 마치 메리가 훈육과 학대의 차이를 모르는 혼란스러운 어린 소녀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고 할 거야. 마커스는 눈을 감았어. 6살 난 딸이 법정에서 변호사와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에 그는 끔찍한 기분을 느꼈어. 딸이 증언해야 할까? 딸의 증언 없이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면 그럴 필요도 없지. 하지만 판사가 메리의 말을 직접 듣고 싶어 한다면 네, 그럴 수도 있어. 물어볼게요. 마커스가 말했어. 하지만 강요는 안 할 거야. 그날 오후, 마커스는 메리의 침실에 앉아 있었어. 메리, 얘야, 중요한 걸 물어봐야겠어. 메리는 색칠하던 그림에서 눈을 들어 올려보았어. 아빠, 무슨 일이야? 판사가 너한테 법정에 와서 베로니카가 너와 제임스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말해달라고 할지도 몰라. 무섭겠지만 너와 제임스를 영원히 안전하게 지켜줄 거야. 메리는 오랫동안 조용히 크레파스를 종이 위로 천천히 움직였다. 아빠, 저와 함께 거기 계실래요? 매 순간. 그리고 데보라 부인도 거기 계실까요? 그래. 메리는 크레파스를 내려놓고 진지한 눈으로 아빠를 바라보았다. 6살짜리 아이치고는 너무 늙어 보이는 눈이었다. 아빠, 제가 판사님께 진실을 말하면 베로니카가 다시는 제임스를 다치게 할 수 있을까요? 안 돼, 얘야. 다시는 넣었던 메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제가 할게. 제임스는 너무 어려서 스스로를 지킬 수 없으니까. 누군가는 그를 지켜줘야 해. 마커스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의 어린 딸은 그 어느 때보다 용감했다. 재판 날짜는 다음 주로 정해졌다. 엔젤라 데이비스 판사는 양측의 주장을 듣고 메리와 제임스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결정할 것이다. 전선이 그어졌다. 한쪽에는 마커스, 데보라 부인, 리처드, 그리고 진실이 있었다. 반대편에는 베로니카, 미셸 윌리엄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거짓말이 있었다. 모든 것은 데이비스 판사가 6살 소녀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몇 달에 대한 증언을 믿을지에 달려 있었다. 법정 심리날 아침, 마커스는 속이 메스꺼워 잠에서 깼다. 그는 거의 잠을 자지 못한 채 모든 것을 생각했다. 잘못될 수도 있는 일이었다. 판사가 그들의 말을 믿지 않으면 어쩌지? 베로니카의 변호사가 너무 훌륭하면 어쩌지? 메리가 겁에 질려 말을 못하면 어쩌지? 그는 메리의 방으로 가서 메리가 이미 깨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제임스는 그녀의 무릎에 앉아 있었다. 좋은 아침이야, 자기야. 마커스가 부드럽게 말했다. 기분 어때? 무서워. 메리는 인정했지만 동시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마커스는 그녀 옆에 앉았다. 명심하세요.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진실을 말하는 것뿐입니다.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법정에 많은 사람이 있을까요? 몇몇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데이비스 판사입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어 하는 친절한 분입니다. 지금 저에게 말하듯이 그녀에게 말하세요. 오전 9시 마커스, 메리, 제임스, 데보라 부인, 그리고 리처드가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법원은 돌계단이 무거운 나무 문으로 이어지는 크고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안은 조용하고 진지했습니다. 사람들은 속삭이며 이야기했습니다. 모두 멋진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명심하세요. 리처드는 법정으로 걸어가면서 마커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셸 윌리엄스가 뭐라고 하든 침착하세요. 그녀가 당신을 화나게 하려고 할 테니까요. 그래서 판사 앞에서 당신이 보기에 안 좋은 인상을 주었을 겁니다. 법정은 마커스가 예상했던 것보다 작았습니다. 엔젤라 데이비스 판사는 앞쪽 높은 나무 책상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친절한 눈빛에 회색 머리를 깔끔하게 묶은 50대 여성이었습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집행관이 소리쳤습니다. 존경하는 엔젤라 데이비스 판사가 재판을 맡았습니다. 데이비스 판사가 들어오시자 모두 일어서십시오. 자리에 앉으십시오. 데이비스 판사가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존슨 대 존슨 양육권 소송을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미성년 자녀인 6살 메리 존슨과 8개월 된 제임스 존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커스는 방 건너편을 바라보며 베로니카가 미셸 윌리엄스와 함께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로니카는 남색 드레스를 완벽하게 차려입고 머리 스타일도 아름답게 하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티슈를 들고 있었고 마치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커스는 이제 그녀의 행동을 간파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었습니다. 토마스 씨, 데이비스 판사가 말했습니다. 변론해 주십시오. 리처드가 일어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판장님. 오늘 우리는 아버지가 생계를 위해 일하는 동안 2명의 무고한 아이들이 침묵 속에서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베로니카 존슨 부인은 수개월 동안 이 아이들을 체계적으로 학대하고 굶기고 괴롭혔습니다. 리처드는 데보라 부인의 사진을 판사에게 제출했습니다. 데이비스 판사가 각 사진을 볼 때마다 그녀의 얼굴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이 사진들은 신체적 학대의 명백한 증거를 보여줍니다. 흉터 그리고 영양실조의 증거입니다. 또한 이 학대를 직접 목격한 가정부 데보라 윌리엄스 부인의 증언도 있습니다. 데보라 부인은 자신의 이름이 불리자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강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존슨 가족을 위해 10년 동안 일했습니다. 저는 어린 메리가 아기에서 자라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사라가 살아 계셨을 때 그 집은 사랑과 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데이비스 판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베로니카 부인이 존슨 씨와 결혼했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존슨 씨가 집에 있을 때는 다정했지만 그가 일하러 나가는 순간 그녀는 잔인해졌습니다. 데보라 부인은 잠긴 방, 굶주림, 위협을 묘사했습니다. 데이비스 판사는 주의 깊게 듣고 질문을 하고 메모를 적었습니다. 중재하려고 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중재하려고 했습니다, 판사님. 하지만 베로니카 부인은 저를 해고하고 다른 직장을 구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부자 마누라보다 늙은 가정부를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했죠. 하지만 당신은 학대를 기록했잖아요. 네, 부인. 저는 그 아기들이 너무 걱정되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그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데보라 부인이 자리에 앉자 데이비스 판사는 미셸 윌리엄스에게로 몸을 돌렸습니다. 윌리엄스 씨, 변론해 주십시오. 미셸 윌리엄스가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키가 크고 금발에 완벽하게 스타일링된 머리와 비싼 정장을 입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가 미소를 지을 때는 차가워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판장님. 제 의뢰인 베로니카 존슨 씨가 이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그녀는 집에 오지 않는 남자와 결혼했고 어머니의 죽음을 슬퍼하는 2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막중한 책임을 떠맡았습니다. 미셸은 티슈로 눈가를 닦는 베로니카를 가리켰습니다. 존슨 씨는 아버지가 사업 때문에 끊임없이 출장을 다니는 동안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자신의 직업과 사회생활을 희생했습니다. 네, 책임감 있는 부모라면 누구나 그렇듯 그녀도 가끔 아이들을 훈육해야 했지만 훈육은 학대가 아닙니다. 마커스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리처드는 그를 진정시키려고 그의 팔에 손을 얹었습니다. 미셸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사실 마커스 존슨 씨는 아내가 죽은 후 아이들을 버렸습니다. 그는 아이들은 놀다가 다칩니다, 재판장님. 메리는 아주 활동적입니다. 나무에 오르고 뛰어다닙니다. 제임스는 걷는 법을 배우고 있어서 가끔 넘어지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다치거나 음식 부족 신고가 오면 항상 잘 돌보았습니다. 아이들에게 건강한 식사 계획을 세웠고 간식은 주지 않았습니다.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때 먹게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가끔 배가 고프다고 불평하기도 했지만 사탕이나 정크푸드를 원할 때마다 먹는 아이들에게는 당연한 일입니다. 미셸 윌리엄스가 미소 지었습니다. 존슨 씨 감사합니다. 판사님, 제 의뢰인은 아버지가 없는 2 아이를 위해 안정을 주려고 애쓰는 헌신적인 새엄마인 게 분명합니다. 베로니카가 자리로 돌아가자 마커스는
속이 메스꺼워졌습니다. 그녀의 말이 너무나 설득력 있고 믿을만 했습니다. 판사가 자신의 이야기를 믿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데이비스 판사는 양쪽의 주장을 생각에 잠긴 듯 바라보았습니다. 관련된 어른들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판결을 내리기 전에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아이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녀는 아버지 옆에 조용히 앉아있는 메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메리, 여기 와서 저와 이야기 좀 나눠주시겠습니까? 마커스는 심장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모든 것이 달려있는 순간이었다. 메리는 겁에 질린 눈으로 아버지를 올려다보았지만 곧 데보라 부인 품에 안겨 잠든 아기 제임스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다. 네, 부인.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야기 좀 할게요. 마커스는 용감한 어린 딸이 법정 앞으로 걸어 나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데이비스 판사 책상 옆에 커다란 의자에 앉은 딸은 너무나 작아 보였다. 다리는 바닥에 닿지도 않았다. 안녕, 메리. 데이비스. 판사가 부드럽게 말했다. 제 이름은 데이비스 판사입니다. 용감하게 와서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메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은 하지 않았다. 무서울 수도 있다는 거 알아요. 판사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여기는 안전하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아빠는 바로 저기 계시고 어디에도 가지 않으실 거예요. 아빠 보이세요? 메리는 돌아서 마커스를 바라보았다. 마커스는 그녀에게 격려의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부인. 메리가 부드럽게 말했다. 좋아요. 메리, 집에서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해줘. 베로니카가 너랑 같이 살았을 때는 어땠어? 메리는 잠시 침묵했다. 그러자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판사는 그녀의 말을 듣기 위해 몸을 앞으로 숙여야 했다. 메리가 말을 시작했다. 아빠가 집에 계시면 베로니카는 친절했어. 많이 웃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나와 제임스에게 다정하게 말을 건넸지. 그런데 아빠가 집에 없으실 때는 어땠어? 메리의 목소리는 더 작아졌다. 모든 게 바뀌었어. 어떻게 바뀌었는지 말해줄 수 있어? 메리는 다시 아빠를 바라보았다. 마커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실을 말해 라고 말했다. 메리는 정말 화를 냈어. 물을 쏟거나 제임스가 울면 소리를 지르곤 했지. 우리가 나쁜 아이들이라고 했지. 데이비스 판사는 뭔가를 적었다. 메리가 화를 내면 어떻게 됐을까? 때로는 하루 종일 우리를 방에 가두기도 했어.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지. 방 건너편에서 미셸 윌리엄스가 베로니카에게 무언가를 속삭였고 베로니카는 고개를 저으며 속상한 표정을 지었다. 메리. 데이비스 판사가 부드럽게 물었다. 베로니카가 널 돌봐줄 때 뭘 먹었니? 가끔은 빵만 먹었고 저녁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을 때도 있었어. 그녀는 말했다. 우리가 음식을 달라고 하면 욕심을 부렸어. 그럼 제임스는 어땠어? 음식은 충분히 먹었어? 메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니요, 부인. 항상 배가 고팠어요. 배가 아파서 많이 울었는데 베로니카는 조용히 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했어요. 마커스는 딸이 그 끔찍했던 몇 달을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가슴이 아팠다. 메리 데이비스 판사가 물었다. 베로니카가 손으로 너나 제임스를 다치게 한 적이 있니? 메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잘못하면 베로니카는 내 팔을 아주 세게 잡았다. 그리고 제임스도 아직 아기인데도 붙잡았다. 아빠한테 이런 일 말하지 말라고 한 적 있니? 네, 부인. 메리의 목소리는 이제 점점 더 강해졌다. 마치 진실을 말하는 것이 그녀를 더 용감하게 만드는 것처럼. 아빠한테 말하면 나와 제임스를 길거리로 내쫓겠다고 했다. 그녀는 아무도 우리처럼 나쁜 아이를 원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법정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변호사들조차 서류 정리를 멈췄다. 하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요. 메리가 데이비스 판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제임스는 아직 어려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고 누군가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진실을 말해야 하니까요. 데이비스 판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메리 용감하게 나서줘서 고마워. 한 가지 더 물어볼 게 있어.
아빠랑 있으면 안전하다고 느끼니? 메리의 얼굴이 말을 시작한 후 처음으로 환해졌다. 네, 부인. 아빠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줘요. 책을 읽어주시고, 음식이 충분한지 확인해주시고, 방에 가두지 않으세요. 아빠가 우리와 함께 계시면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메리, 고마워. 이제 아빠에게 돌아갈 수 있어. 메리가 자리로 돌아가자 마커스는 평생 처음 받아본 가장 큰 포옹을 해주었다. 메리는 정말 용감하고 정직했다. 마커스는 메리를 정말 자랑스러워했다. 그때 미셸 윌리엄스가 일어섰다. 재판장님, 아이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마커스는 속이 뒤집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는 메리가 변호사를 만나지 않기를 바랐다. 몇 가지 질문을 허락해 드리겠습니다. 데이비스 판사가 말했다. 하지만 아이에게 적절하고 간단하게 질문하세요. 미셸 윌리엄스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메리에게 다가갔다. 안녕, 메리. 아빠를 정말 사랑하잖아. 너? 메리가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출장 갔을 때 보고 싶었지? 그렇지? 그래. 가끔 누군가를 그리워할 때 우리는 실제 일어난 일과 다르게 기억할 수도 있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메리는 혼란스러워 보였다. 이해가 안 돼. 미셸의 목소리가 조금 더 날카로워졌다. 글쎄, 아빠가 돌아가셔서 슬플 때 베로니카가 실제보다 더 못되게 굴었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 가끔은 감정이 우리를 속일 수도 있지, 그렇지? 리처드가 반박하려고 일어서려 했지만 그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메리의 목소리가 맑고 강하게 울려 퍼졌다. 아니요, 부인. 제 감정이 저를 속인 게 아니에요. 베로니카는 아빠가 집에 없을 때마다 매일 저와 제임스에게 못되게 굴었어요. 우리를 다치게 하고 겁주고 배고프게 했죠. 그건 제 감정이 아니에요.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미셸은 메리의 자신감 넘치는 대답에 놀란 듯 했다. 하지만 메리, 혹시 오해했을 수도 있지 않아? 베로니카가 그냥 규칙을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걸지도 몰라. 메리 의자에서 더 크게 일어섰다. 부인, 규칙과 못된 짓의 차이를 알아요. 우리 엄마 사라가 규칙을 정해주곤 했는데 절대 못된 짓은 아니었어요. 베로니카는 우리에게 규칙을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우리를 다치게 하고 싶어서 다치게 한 거예요. 법정이 들끓었다. 베로니카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저 거짓말쟁이 자식! 그녀는 소리쳤다. 얘가 이야기를 지어내고 있어. 난 그 배은망덕한 아이들에게 정말 잘해줬어. 법정의 질서를 위해서. 데이비스 판사가 그녀의 망치를 쾅 내리쳤다. 하지만 베로니카는 스스로를 멈출 수 없었다. 모든 조심스러운 행동은 분노에 휩싸인 순간 사라졌다. 나는 아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다. 아이들에게 밥을 주고 옷을 입혔지만 아빠는 무시했다. 걔네들은 훈육이 필요한 버릇없는 녀석들이었는데 이제 날 공경에 빠뜨리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 존슨 부인, 자제해야 해요. 데이비스 판사가 엄하게 말했다. 하지만 베로니카는 이제 통제 불능이 되었다. 그녀의 진짜 모습이 모두에게 드러났다. 진실을 알고 싶니? 좋아. 응, 내가 그들을 방에 가두었지. 버릇없이 굴었어. 그래, 그들이 탐욕스럽게 굴 때 밥을 기다리게 했어. 누군가 그들에게 예의 바르게 처신하는 법을 가르쳐야 했어. 미셸 윌리엄스는 베로니카의 팔을 잡아당기며 앉으라고, 조용히 하라고 했어.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 그 아이들에게는 강한 훈육이 필요했어. 베로니카는 말을 이었다. 마커스가 자기 자식들보다 돈에 더 신경 쓰는 대신 더 나은 아버지가 되었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데이비스 판사는 망치를 세게 두드렸다. 존슨 부인 법정 모독죄로 기소합니다. 판사님, 존슨 부인을 법정에서 내보내 주십시오. 판사가 다가오자 베로니카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고 머리는 헝클어졌으며 목소리에는 도끼가 가득했다. 모두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녀는 밖으로 끌려나가며 소리쳤다. 당신들은 제 모든 것을 빼앗아 갔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법정 문이 그녀 뒤에서 쾅 닫히고 갑자기 모든 것이 조용해졌다.
데이비스 판사는 심호흡을 하고 증인석에 여전히 용감하게 앉아있는 메리를 바라보았다. 메리, 진실을 말한 건 정말 옳은 일이었어요. 판사가 부드럽게 말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대로 이해하게 해줬어요. 그녀는 법정 전체를 향해 말했다. 이 사건의 모든 증거, 사진, 증언,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려움에 침묵하지 않은 어린 소녀의 용감한 말까지 다 들었어요. 마커스는 숨을 멈췄다. 베로니카 존슨 부인이 이 아이들을 조직적으로 학대하고 방치하고 공포에 떨게 했다는 게 분명해 보인다. 오늘 제 법정에서 그녀가 터뜨린 분노는 어린 메리가 우리에게 그녀의 진짜 성격에 대해 말했던 것을 확인시켜 줄 뿐이다. 데이비스 판사는 의사봉을 들었다. 따라서 저는 마커스 존슨 씨에게 그의 자녀 메리와 제임스 존슨에 대한 완전한 긴급 양육권을 부여합니다. 베로니카 존슨 부인은 이 아이들과의 모든 접촉이 영구적으로 금지됩니다. 또한 이 사건을 형사수사를 위해 지방검색에 회부합니다. 마지막 결정적인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개벨이 내려왔습니다. 마커스는 안도의 지금? 우리의 진짜 집이야? 마커스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그래, 제임스. 우리는 진짜 집으로 갈 거야. 그리고 처음부터 그랬듯이 함께 지낼 거야. 메리는 손을 뻗어 남동생의 손을 잡았다. 이제 괜찮아, 제임스. 아빠가 와 계셔. 우리는 안전해. 그들이 시내를 지나 집으로 향하는 동안 마커스는 말없이 약속했다. 오래전에 했어야 했던 약속이었다. 다시는 일이나 슬픔, 그 어떤 것도 아이들과 사이를 좁히지 않겠다고. 사라가 바라던 아빠, 메리와 제임스가 마땅히 누려야 할 아빠가 되겠다고. 악몽은 마침내 끝났다. 2년 후,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스며들었다. 마커스는 카운터에 서서 유리창 너머로 뒷마당에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 11살이 된 메리는 정원에서 무릎을 꿇고 9살, 제임스에게 부드러운 끈으로 토마토 모종을 묶는 법을 차분히 보여주고 있었다. 아빠가 가르쳐 주신 걸 기억해. 메리가 부드럽게 말했다. 열린 창문을 통해 그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이들을 지탱할 만큼 아늑하면서도 아이들이 잘할 수 있을 만큼 느슨했다. 마커스 딸을 바라보며 그는 미소 지었다. 한때는 겁에 질리고 작았던 딸이 이제는 자신감 넘치고 남동생을 보살피는 딸의 모습이었다. 심리치료도 도움이 되었지만 무엇보다 그들의 상처를 치유한 것은 사랑과 시간이었다. 제임스가 바라보았다. 메리는 흥분해서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토마토가 점점 커지고 있네. 아빠가 좋아하는 파스타 소스를 만들 수 있겠어. 제임스는 손뼉을 치며 흙먼지가 뺨을 적셨다. 쿠키도 만들 수 있을까? 데보라 부인이 밀가루 계량하는 법을 알려주었다. 물론이지. 메리는 웃었다. 하지만 먼저 사라 엄마의 정원을 마무리해야 해. 마커스는 감정에 목이 매는 것을 느꼈다. 작은 뒷마당은 사라가 가장 좋아하는 꽃과 채소로 가득 찬 추모 정원으로 탈바꿈했다. 아이들이 엄마와 가까워지고 새로운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치유의 장소가 되었다. 아빠, 제임스가 창가에 있는 아빠를 발견하고 불렀다. 토마토가 얼마나 큰지 보러 와봐. 마커스는 밖으로 나가 신선한 아침 공기를 들이마셨다. 한때 이 집을 어둡게 했던 두려움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웃음과 빛으로 바뀌었다. 와, 친구! 마커스가 제임스 옆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이거 정말 최고의 파스타 소스가 될 거야. 메리는 자랑스럽게 활짝 웃었다. 데보라 부인이 말했다. 사라 엄마가 우리가 엄마 식물들을 얼마나 잘 돌보는지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정말 자랑스러우실 거야. 마커스가 부드럽게 동의했다. 엄마도 너희 둘 다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너희는 정말 놀랍고 용감한 아이들로 자랐잖아. 베로니카와 함께 보낸 그 어두웠던 몇 달간의 트라우마는 이제 멀리서 몰아치는 폭풍처럼 느껴졌다. 아이들은 여전히 심리치료를 받았고 가끔 악몽을 꾸기도 했지만 치유되고 있었다. 더 중요한 건 잘 자라고 있다는 것이다. 메리는 학교에서 리더가 되어 괴롭힘을 당하는 다른 아이들을 위해 목소리를 냈다. 메리는 자신의 목소리를 찾았고
그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한때 조용하고 겁이 많았던 제임스는 이제 벌레부터 별까지 온갖 것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과 웃음으로 집안을 가득 채웠다. 점심 먹고 아이스크림 먹어도 돼? 제임스가 희망의 찬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가 먼저 정원 일을 끝내면 돼. 마커스가 아들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좋아. 두 아이가 동시에 말하자 마커스는 웃음을 터뜨렸다. 정원에서 함께 식물을 묻고 잡초를 뽑으며 일하면서 마커스는 얼마나 많은 것이 바뀌었는지 떠올렸다. 출장을 거의 없앴다. 이제 거의 매일 재택근무를 하고 메리가 학교에서 돌아오거나 제임스가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면 언제나 대기하고 있었다. 집은 다시 활기를 되찾은 듯했다. 어린 시절의 소리, 부엌 식탁에서 나누는 숙제 이야기, 잠자리 이야기, 토요일 아침 팬케이크, 그리고 끝없는 숨바꼭질로 가득 찼다. 아빠, 메리가 토마토를 가꾸던 중 눈을 들어 바라보며 말했다. 그날 밤 집에 와줘서 정말 기뻐. 마커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도 그래, 얘야. 나도 그래. 그리고 내가 진실을 말할 만큼 용감해서 다행이야. 마커스가 조용히 덧붙였다. 그 법정에서 네가 가장 용감한 사람이었어. 마커스가 두 아이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네가 너와 제임스를 구했어. 정말 자랑스러워. 사라의 정원에 서서 주변에는 온갖 식물들이 자라고 따뜻한 햇살이 쏟아지는 가운데 마커스는 사라가 죽은 후 처음 느껴보는 평화를 느꼈다. 아이들은 안전하고 행복하며 사랑받고 있었다. 마침내 사라와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과거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밝은 내일의 약속이 그 자리를 채웠다. 그날 저녁, 마커스가 제임스를 침대에 눕히자 아들은 졸린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아빠 내일도 집에 계실 거예요? 그래, 친구. 난 아무 데도 안 갈 거야. 좋아. 제임스는 하품을 했다. 사랑해, 아빠. 나도 사랑해, 아들아. 좋은 꿈 꿔. 복도를 따라 내려가 마커스는 메리의 방에 들러 잘 자라고 인사했다. 메리는 이불 속에서 손전등을 들고 책을 읽고 있었다. 불 꺼, 아가씨. 마케오스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한 장만 더. 메리는 간청했다. 좋아, 딱 한 장만. 마커스가 돌아서서 떠나려 하자 메리가 나지막이 불렀다. 아바나. 들어줘서 고마워요. 믿어줘서 고마워요. 마커스는 사랑과 감사로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용기 내어 목소리를 내줘서 고마워요. 당신이 우리 모두를 구했어요. 그날 밤 마커스는 자기 집 현관에 서서 아이들이 정성껏 가꾸는 식물들, 위로 달빛이 부드러운 그림자를 들이우는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토마토는 메리와 제임스처럼 키가 크고 튼튼하게 지지해 주면서도 자유롭게 자랄 수 있도록 서 있었습니다. 멀리서 그는 아이들이 침대에서 안전하고 사랑받으며 두려움 없이 평화롭게 잠드는 부드러운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른이 멈춰서서 귀 기울이기로 했다면 진심으로 귀 기울여야 합니다. 아이는 그림자에서 벗어나 빛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방에서 가장 용감한 목소리는 가장 작은 사람의 목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랑과 진실이 가장 깊은 상처까지도 치유하기에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존슨 가족은 마침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찾았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들면서 즐거웠던 만큼 여러분도 즐겁게 시청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얻은 교훈에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하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시청 경험을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